각 당에서 경선,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제는 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언론의 관심이 민주당의 호남 경선에 쏠렸는데요. 어제 각 후보들의 신경전만큼이나 지지자들의 응원전도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대동 세상의 꿈을 저 이재명이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민주당의 젊은 후손,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정권교체 누구입니까? 축하합니다.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47,215표, 득표율 20%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142,343표, 득표율 60.2%. 경남권 경선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 후보들하고 경쟁 속에, 저는 아주 기대밖에, 아주 큰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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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건 출발에 불과하고 진짜 본 게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네, 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명지대학교의 김영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성기 기자, 네. 지금 이 영상 보면 경선 열기는 정말 뜨거웠는데 결과는 의외로 좀 너무 싱겁게 나버렸어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60.2%를 득표했으니까 원래 문 전 대표 측에서 55% 정도 득표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표한 것보다 5% 정도 더 나온 거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격차인 것 같습니다. 격차. 그러니까 2등 안희정, 3등 이재명 시장보다 한 3배쯤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너무 커졌다. 그래서 어제 2등, 3등 달리는 후보 진영의 첫 반응은 차이가 너무 크게 났다. 이런 거였는데요. 앞으로도 이 호남 경선이 다른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세론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미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득표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준 교수님, 네. 지금 보시기에 대의원도 워낙 압도적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투표소와 ARS는 일반 시민들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격차를 전혀 다른 후보들이 좁히질 못했네요. 두 가지 면에서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역시 이제 조직력이 강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결국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 보고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큰 틀 속에서 보면 후발주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압승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압승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봐요. 다른 당의 경선 결과가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결국은 자신의 후보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예상을 깨고 굉장히
64% 정도, 5% 정도까지 얻지 않았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역시 조직력과 더불어서 어떤 후보가 자신의 지지하는 정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느냐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작용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보통 기준을 55%라고 얘기를 했는데 60%를 넘으면 이거는 뭐 압승이다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41만 명 정도 참여했던 선거인단 58% 투표율을 보였지만 뭐 충청이 한 15만 명, 그 영남이 그보다 적은 25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의 압승은 다음 경선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은식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일단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일단 확증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모여서 ARS 투표도 하고 현장 투표도 하고 또 대의원들은 뭐 그 민주당 내 핵심 지지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호남에서 치러졌던 사람들은 다 민주당의 기본적인 텃밭, 민주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안희정이냐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를 고르는 경선이기 때문에 그 판 내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호남에서 분명히 확증됐다는 것은 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본선에서 어떻게 결과가 가져올 것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문재인 대세론이 확증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영리 교수님 말씀하신 게 덧붙인다면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남 사람들의 전략적인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몇 달째 계속 문재인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남의 민주당 유권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들은 누구든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사람이라 일단 밀어준다는 기본적인 전략적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론조사 지속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이제는 경쟁할 상대가 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성기 기자 보기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호남 경선으로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더 해본들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과연 역전할 수 있겠느냐.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역전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희정 지사랑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역전의 가능성은 거의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여태까지 호남 선거가 민주당 경선에서는 승부를 좌지우지해왔고 호남의 선거인단의 비율은 20% 내외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수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이 절반이거든요. 거기서 다 승부를 걸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수도권의 경선 결과가 호남 경선 결과를 그대로 쫓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제 대의원 투표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75% 정도 득표했어요. 이거는 대개 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당 장악력을 얘기할 때 당의 지분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맥시멈 75%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에 거의 육박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장악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ARS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한 60% 정도 득표를 하면서 2, 3위 한 3배 정도 차이를 냈습니다. 이거 그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당의 장악력 여태까지 나온 통계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이 어제 경선에서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 경선의 대세는 거의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리 교수님도 네. 이런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요,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14만 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150만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넘어가면 혹시 중도 보수층들이 참여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위협하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문재인 지지층의 조직력을 더 강화시켰었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었던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12년에 실은 그 당시에요. 그 민주통합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가 56.52%였거든요. 그 손학규 후보가 얻었던 게 22.2%. 손학규 후보가 훨씬 지금 안희정이나 이재명 후보보다 더 강세에도 불구하고 22%밖에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문재인 후보가 60% 정도를 육박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2012년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다시 얘기해서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결선 투표 없이 4월 3일날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과의 경쟁 구도에서
앞서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 대의원들의 이 전략적 선택이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문재인 대세론 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세론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민의당 경선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충청권에서 승리한 다음에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이고 이재명 시장은 아마 수도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본인이 성남시장이니까요. 수도권에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 최소한 2등은 해보겠다라는 게 이재명 시장의 전략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세 번째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합동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는 연대론, 다른 당과 다른 후보와 연대하는 게 맞느냐 그러냐 이 문제 놓고 세 후보가 격돌을 했다고 하네요. 하고 권위주의 정권 시대는 가능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줄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께 광주 전남이나 전북의 경선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더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쇄적인 자강론이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정권을 창출하자고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론에 휩싸이게 되면 오히려 정치권 경쟁은 없어지고 서로 이합 집산만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당의 정체성과 패권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과 반부패 또 측근과 비선을 보호하는 권력 남용만 반대하고 선언한다면 누구하고도 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력과 결별한 세력 당연합니다. 국민의당 사정을 우리 김호식 교수님께서 네. 잘 아실 텐데 지금 손학규 의장 안철수 전 대표만 지금 반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대론, 자강론 가지고 이제 애초 첫 TV 토론부터 이제 세게 붙었었는데요. 이미 호남 경선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전을 장악하면서 자강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학규 후보는 그 국민주권 개혁회의 의장 시절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제6공화국을 이제 청산하고 제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 하에서 이제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좀 합쳐서 문재인 패권 세력과 대항하자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당 경선부터 연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그거 같습니다. 연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선자강 후 연대를 이제 조금씩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이미 당 경선에서는 자기 당 경선에서 다른 당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패배주의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당 지지자들이 우리를 밀어주겠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본선으로 갈 수 있는 국민의당의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도 한 달 정도의 본선 선거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열려있는 자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강에 기초한 연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경선이 끝나고 한다면 손학규 후보의 입장이나 박주선 후보 입장이나 안철수 후보 입장이 크게 저는 상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면에서의 인식의 차이라는 건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아주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와 자기의 구도로 갈 것이고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따지면 보수 후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문재인하고 안철수 두 후보의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결국 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강 결국은 보수 후보는 제껴놓고 두 딸의 싸움 속에서 본인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 선거는 구도고 연대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동안 한국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보면 1강 2중으로 구도가 재편이 되면 2중 세력들이 항상 연대를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97년도 그렇고 2002년도 그랬었고 2012년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구도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선거를 앞두고 저는 4월 15일 16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4월 30일 날 마지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형태든 간에 투표인지요. 어떻든 형태든 간에 또 다른 형태의 연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본선에서는 새로운 전략 그래서 폐쇄적 자강론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은 연대도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또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 하다 보니 호남 지역에서
두 후보가 모두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대세를 형성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당은 다릅니다. 호남 경선 마치고 대세론 확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건 축하드리고 저기 각오나 본격적인 경선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세 후보 모두 정말로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한다는 비전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이들 손잡고 오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제대로 바꿔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부모님들의 열망이라고 봅니다. 그 열망에 저희들은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 밖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호남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압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통합, 국민 통합 후보다라는 점을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 욕심 같아서는 수도권에 올라가기 전에 조금 대세를 결정짓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도 호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남에서 호남 지역의 뭐 유권자든 시민이든 국민의당은 안철수, 민주당은 문재인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담긴 호남 지역 민주당원이나 국민의당 당원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뭐라고 분석들 하고 있습니까? 뭐 호남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야권 후보들 가운데 호남을 무시하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후보는 없는 거죠. 그런데 호남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지금 정권 교체에 가장 근접한 그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두 후보를 다 이제 키워가지고 되는 놈 쪽으로 몰아줘서 카드 두 장을 들고 앞으로 우리한테 얼만큼 잘하는지 보고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 담긴 전략적 투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성 기자 얘기대로라면 여론조사에서 아주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더 유리한 이야기 아닐까요? 이런 전망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호남 지역 유권자분들은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정권 교체를 원하고,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정권 교체. 그것이 이제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호남 돌풍을 일으켰었던 핵심적 요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든 둘 다 압승을 했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선택한 이 경선 방식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채택한 거예요. 완전 국민 경선. 이거는 뭐 선거인단 없이 그냥 직접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특정한 지지층보다는 민심 반영도가 훨씬 높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의 호남은 이제 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41만 명이 모였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뭐 조금 전에 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카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나중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연대를 둘러싸고 과연 호남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과 다른 범호수 후보 간의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 호남이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그럴 바엔 차라리 민주당 지지자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 이런 것이 같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될 사람한테 일단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것 쪽에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거라고 봅니다. 예전 대선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은 야권이 대선 앞두고 연대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관점대로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당연히 단일화 협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뭐 이미 굳어진 건가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누차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의 야권 재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 선거, 2012년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수 쪽에 유리했기 때문에 야권은 계속 단일화 압력에 취해 있었죠. 안철수 후보도 그때 그랬고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탄핵 국면으로 보수 후보가 거의 지리멸렬한 상황이고 뭐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승리가 가능한 경쟁력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보수 쪽이 제거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철수라고 하는 국민의당 후보, 문재인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가 똑같이 정권 교체 세력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연대보다는 둘 사이에 그 공정한 경쟁을 해보자라는 게 호남 사람들의 민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문재인으로 한번 앞세워서 한번 해보자는 거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안철수를 해가지고 한번 반문재인 정서가 더 센지 한번 보자는 건데 제가 지난 주말에 호남을 다녀왔습니다만 재밌는 것은 국민의당 후보의 경선 그 투표 현장에 나왔던 9만 명이 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인데 대부분 똑같은 게 문재인에 대한 비토 사람들이, 비토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제 발로 걸어서 9만 명 이상이 와서 투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몇 달 전부터 선거의 날 모집을 했고 그 다음 22일 날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만 12,000명 이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9만 명이 훨씬 적은 숫자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저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선거인 날 등록했던 20만 명 중에 25일, 26일 양일간에 쳐서 AL에서 투표했는데 10만 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 25, 26일이 재밌게 공교롭게도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현장 투표했던 날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후보의 선거인단 모집에 열풍하고 25, 26일 양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날 9만 명이 쏟아져 나왔던 날 미리 조직했던 문재인 지지층들이 10만 명이 기권했다는 것은 저는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도 대선과 2007년도 대선을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에는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보수가 분열된 거예요. 이해창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여권은 하나 후보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흥미로운 것은 여권도 분열되고 실은 야권도 분열된 겁니다. 다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2017년도에는 연대가 없었지만 2017년도에는 비록 기울어졌지만 연대라고 하는 변수가 분명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대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가 앞으로 남아있는 약 한 40일 이상의 이러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나름대로 지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봐야 하겠죠. 뭐 국민의당이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당 내부에서의 경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분들 또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호남분들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의 선택이 본선 국면에서 어떻게 어느 후보한테 기울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죠. 예. 두 후보를 놓고 지금 호남 민심은 두 후보를 놓고 경쟁을 시키는 거죠. 정권 교체하려면 당신 두 사람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호남한테 뭘 해줄 수 있어? 한번 내놔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뭐 올해 들어와서 이런저런 예언을 많이 했는데 예언을 다 맞췄다. 뭐 지금까지는 비슷하게 맞춰왔는데 앞으로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언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남은 부분은 양강 대결 구도가 된다는 구도로 건데 간다는 게 남았죠. 그게 되려면 이제 마지막 전제 조건이 이제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이제 이번 주에 후보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한국당 후보나 바른정당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예언대로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되려면 굉장히 의미 없는 지지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이것이까지 맞춰진다고 한다면 그 전에 반기문 낙마, 황교안 불출마 등등 해서 계속적인 예언을 적중해 왔고 이번에 호남에서 돌풍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가 후보로 확정됐을 때 10% 넘는 상당히 승리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도를 갖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동안 자신이 공약해왔고 자신해왔던 양강 구도에는 또 다른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앞으로의 전국 또 대선 국면을 분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안철수 후보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분명히 팩트로 하나 확인된 사실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세로는 확정이 됐다, 확인이 됐다. 이 부분은 뭐 분명히 팩트로 확인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영기 교수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1단계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안철수 만약에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다면 결국 3강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되면 아무리 못 나와도 20% 이상은 확보한다.
그게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가 얻었어서 25.1%와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희정 후보가 탈락했을 때 그 안희정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한 60% 이상은 안철수 의원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따지면 구도가 2강 1중이 되느냐 1강 2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2강 1중이 될 경우는 저는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1강 2중이 됐을 때는 결국은 2중끼리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조금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범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얼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연대에 있어서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시기 같은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호남 지역의 선택을 놓고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이 호남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각 당의 후보 언제 결정될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제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일정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은 바른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31일 금요일에는 자유한국당, 옛 여당, 보수 진영 정당들이 이번 주에 후보가 확정이 되고요. 민주당은 1위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4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에 후보가 확정이 되고요. 국민의당은 그 다음 날인 4월 4일에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음 주 토요일인 4월 8일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각 당 일정 알려드렸는데 오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게 될 바른정당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부터는 현장 대의원 투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이 투표소가 복도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잠시 외부에 나간 상태라 행사장 내부는 지금 조금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약 2시간 뒤인 약 5시쯤 최종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후보자 선출대회는 1시 반쯤 시작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의원 투표가 조금 전에 막 시작이 됐습니다. 대의원 2,700명의 현장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이종우 바른정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는 이곳에 모인 대의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각자 자신이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와 국민여론조사 30% 또 당원 선거인단 30%를 합산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위한 지난 4차례 권역별 토론회에선 유승민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일반 당원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19대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SBS 김현우입니다. 두 후보가 양복 상의를 벗고서 와이셔츠 차림에 넥타이만 메고 아마 연설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바른정당 행사에 가보면 저렇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연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의 토론이, 그동안의 토론이 정말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토론다운 토론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던데요. 유승민 의원도 경제정책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의원이고, 남경필 지사도 도지사 하면서 상당히 정책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 수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정당의 토론회는 다른 정당과는 달리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딱 두 사람만 나오다 보니까 집중도가 강한 그런 토론도 가능했던 거고. 다른 정당처럼 후보가 많으면 이 질문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의 심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건 단둘이 붙으니까 서로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까 오히려 토론의 심도, 심층성은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 후보가 2명뿐이면 진행자는 정말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후보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주제를 갖고서 먼저 질문 던져라 그 주제를 갖고 하고. 네, 이제 미국식의 대통령 TV 토론을 보는 것 같은 아주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각종 그 후보들에 대한 거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가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유승민 후보라든지 당협 후보가 이제 조금 처지는데요. 포탈 민심은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그 포탈 민심의 그런 그 경향성을 보니까 유승민 의원의 포탈 민심의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정책 토론의 효과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연결될 것이냐는 이제 그 앞으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안고 있는 큰 과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기회에 우리도 대통령 선거 토론회를 기계적으로 하지를 말고 저렇게 맞짱 토론할 수 있게끔 충분히 포맷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 돌아가면서 1분 30초 주고 반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후보 검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근데 김 교수님 2명이 아니고 3명, 4명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주 단호하게 15% 이하는 못 들어오고 정말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똑같은 거를 3번 하는데 그 홈에서 똑같이 하지 말고 미국처럼 한 번은 타운홀 미팅을 한다든지 한 번은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들만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줘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후보를 선택하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제 SBS가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토론을 주최를 하고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조금은 다르게 하려고 한 후보가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정책 3분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3분 동안 다른 후보들이 질문해서 답변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봤거든요. 어제 자유한국당 경선 주자들 간의 토론 어떤 얘기 역시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협정,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을 파기한다. 이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저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감성에 호소해서 뭐 이분들을 팔아먹었니 뭐니 하는 거는 좌파의 논리예요. 나치의 제노사이드, 학살, 유대인 학살에 비견되는 그런 반인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 대상도 아니고 대선을 우리가 좌파에 넘겨주지 않는 그런 단일 후보로 통합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표를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통합은 곤란하지 않냐. 위안부 합의 파기하겠다. 아마 보수 진영 주자들 중에서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지 않나요? 파기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참 파기하겠다 그랬군요. 후보들도 재검토하겠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어제 홍준표 지사가 이거 가지고 공격받은 거는 나머지 후보들이 친박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저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한다는 게 우리 당에서 말이 되느냐, 특히 보수에서 말이 되느냐, 이거 야당 주장을 그냥 갖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공격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예. 김은식 교수님 보시기에 자유한국당도 이제 사흘 뒤면은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홍준표 지사에게 공격이 집중된다. 그거는 홍준표 지사가 좀 앞서가고 있다. 뭐 이런 반증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예측들은 홍준표 지사의 이제 후보 확정이 확실한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표차로 확정이 될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공식 후보로 된 다음에 홍준표 지사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요? 그런데 샤이 보수, 그 다음에 범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홍준표 지사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지도를 줄 것인가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뭐 반문연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의 가능성,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범보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등등 이른바 4월 15일 후보 등록 이후에 한 20여일 남아있는 이 대선 국면의 마지막 요동을 칠 수 있는 부분이 홍준표 지사의 지지도 수치, 지지도의 어떤 유지 여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눈여겨보는 것이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빼고요. 네. 좀 다른 야권에 속하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원래 한 식구 했으니까 후보 단일화하자. 이게 바로 시작이 될까요? 뭐
한국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김진태 의원이 되면 연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뭐 확률이 높은 거는 홍준표 지사니까요. 홍준표 지사가 된다면 아마 바로 연대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홍 지사 자체가 중도까지 아우르는 통합해야 된다 이기려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저 바른정당에서 오늘 후보 결정되겠지만 유승민 의원이 유력하다고 본다면 유승민 의원은 범보수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는 거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바른정당의 소위 대주주 가운데 한 사람인 김무성 의원도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는 거니까 당대당 통합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후보 단일화 논의는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에 직접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는 건가요? 요즘 보면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는 기사도 나오고 말이죠. 기사는 나오는데 아직 확인은 제가 못 해보고 들어왔는데 여러 분야를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홍 전 회장이. 근데 본인이 직접 뛰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정당 내에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일수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보수 진영 후보의 단일화 바로 아주 발빠르게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십니까? 저는 발빠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두 후보들 간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하고 통합은 다른 거거든요. 연대, 선연대, 후 통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범보수 후보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구도가 최소한도 4자 구도까지는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굉장히 요동칠 것이고 그 중심에 또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전 대표가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이 결국은 선거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후보들을 같이 모아서 반문연대, 개헌연대 또는 뭐 안보연대를 통해서 범보수를 묶는 그런 행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는 4월 15일 후보 등록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단일화한 보수진영 후보와 또 단일화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김은식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정말로 참신한 인물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총리, 시장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대한민국과 사회를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정당의 대표를 모시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